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들의 진짜 정신과 이야기 내부자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소개부터 좀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지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허경입니다. 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동훈입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네. 잘 지냈어요? 힘들어요. 네. 아유, 이게 힘들다는 얘기도 굳이 할 거 없이 예전 클립에서 그냥 따와도 될 것 같아요. 항상 저희가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나면은 힘들어요, 지쳤어요, 피곤해요. 제가 오늘 음. 한 9시 한 15분쯤에 병원 진료가 끝나고 열심히 차를 달려서 동훈이 병원에 왔더니 동훈이가 마지막 남은 햄버거 한 조각을 입에 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56번째 환자분을 마무리하시고 딱 이제 여의도에 왔는데 20명이었어. 20명. 제가 모렴치하게 우리 김종훈 선생님 햄버거도 안 시켜놓고 아니 대답을 안 하니까, 아니 나는 같이 먹으려고 밥 먹었어? 물어봤는데 그 씹혔어요 저. 저는 제가 또 너무 늦어서 이렇게 그 와중에 먹겠다고 하면 동훈이가 화낼까봐 이렇게 쫄아가지고 너희끼리 먼저 먹고 있어 이랬는데 왔더니 역시 또 30분 정도 잡담 떨고 아무리 늦고 아무리 피곤해도 그렇게 빨리 시작하질 않아. 칼같이 시작하지 않아요. 그래도 사연 선정해놓고 있었잖아요. 그게 네. 어디야. 네. 그렇죠. 그 정도면 됐지. 네. 네. 뭐 별일 없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요즘에 저희가 이제 그 근황 토크는 안 하고 바로 이제 방송으로 들어갈 때가 많으니까. 뭐 별일 많죠. 오동훈 선생님께서 좀 있으면은 이제 대웹인가요? 대회입니다. 예. 아주 유명해질 프로그램에 이제 등장하시게 될 거고. 이러다가 안 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진짜.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뭐. 너무 쪽팔리잖아. 이거 기억해 주는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맞아요. 이게 자의식 과잉이에요. 그렇죠. 인생의 대부분의 순간에 당신은 주인공이 아닙니다. 네, 10명 중 7명은 나를 아예 모르고 관심도 없고 2명은 싫어하고 1명 정도가 호의를 가질까 말까다. 네, 항상 그렇습니다.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네, 자의식 과잉 갖지 마세요. 네, 조심하겠습니다. 허경 선생님 뭐 좋은 일 없어요? 좋은 일이요? 네. 농구대 본선 간 거? 그치. 진짜 낙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허경 선생님. 저요? 약간, 요즘에 먹는 낙도 없어져가지고. 왜 안 먹어? 충치가 이제 양쪽 어금니에 생겨가지고 맞다, 씹지를 못하니까 네, 이게 음식 맛을 잘 못 느껴요. 그러니까 양치 좀 제때제때 하지. 양치를 열심히 해도 이게 계속 먹으니까 어차피 안 된대요. 양치하고 또 먹고 양치하고 또 먹고. 그래도 좀 빨리빨리 이제 치과에 갔어야 되는데 이거를 괜찮겠지 하고 넘어갔더니 또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으셨군요. 네. 안 가고 싶은. 네, 의사인데도 그렇습니다. 네. 저랑 허경 쌤이랑 농구 대회를 나갔는데 당연히 그 세 팀 중에 두 팀이 본선에 올라가는 건데 2패 탈락할 줄 알고 집에는 대회는 하루다. 다음 주 일정에 대해서는 얘기도 꺼내지 않고 나갔는데 놀랍게 한 경기를 이겨가지고 다음 주 일정이 생겨서 팀원들 전원 얼굴이 어두워지는 걸 목격했어. 이겼는데 승리했는데 갑자기 다들 어쩌지? 넌 말했냐? 다들 아니. 얘기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어쨌든 두 분 농구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보기가 좋습니다. 네. 뭔가 활기가 있어 보여요, 농구 얘기할 때는. 그러게요. 유일한 삶의 낙입니다. 네, 저희가 또 9월, 10월에는 강연 일정들이 또 있죠. 네. 아무래도 10월 달이 그 정신건강의 날이 있다 보니까 그 전후로 해서는 좀 이렇게 강연 요청 같은 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9월 17일에 저희 동해에 가고요. 저는 9월 20일에 천안에 짧게 갔다 오는 게 있고 10월 달에도 저희 뭐 있죠? 네, 뭐 있었죠? 10월 달에는 원주에 있습니다. 10월 달에 원주. 나 뭐 달력이 없지? 언제예요? 원주 있구나. 10월 28일에. 네, 있어요. 네, 있습니다. 깜짝 놀랄 뻔했네요. 네. 그리고 지금 또 있을걸요? 컨택 중인데 10월 그때 갈 수도 있어요. 10월 9일쯤인가? 10월 7일인가? 10월 7일인가? 네. 두 분이서 부산에 갈 수도 있고, 부산에 갈 수도 있고. 저는 10월 7일에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하는 뭐가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저희 둘이 간다 그러니까 김종선님이 빠진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되게 네. 저희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아 그러세요? 네.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오동훈 선생님이 역시 또 좀 있으면 전국적으로 유명 인사가 될 거니까 이것도 하나 물었네요. 진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다. 이제 자연스럽게. 깔때기처럼 다 이제 그거 제가 사실 실제로 그 하기라도 하면은 뭐 말 끝날 때마다 붙여서 이것도 하시는 오동훈 선생님이 답변해 주시죠. 저도 아니 나 근데 이렇게 되면은 두 분이서 할 수밖에 없다고요. 나는 이제 나갈 수밖에 없다고. 아이 무슨 말이에요. 뭔 소리야 또 이제 멀지 않았어요. 허경 선생님 요즘 얼굴이 빛나요. 네. 네. 얼굴이 진짜 요만해졌어요. 네, 못 먹었더니. 네, 잘 먹지도 못하고 또 약간의 또 리터칭도 좀. 네, 보톡스 시술도 좀 받았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TMI. 네, 연세 가산숲에 방문해 주시면 아, 마스크 쓰고 있어서 어차피 모르시긴 하겠지만. 네. 한번 벗어달라고 요청도 해주시고요. 네, 사진 요청도 해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만관부라고 하더라고요. 만관부. 요즘 좀 줄여가지고. 네, TMI 기획관. TMI 뭐야? TMI 근황이었네요. 그거 알아요? MZ 세대 테스트? 뭐 요즘에 MZ력, 쓰는 말. MZ력을 확인하는 거죠. 한번 뭐 해볼까요? 근데 저는 진짜 MZ세대라는 게 너무 잘못된 용어인 게 내가 거기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MZ세대라는 말을 쓰는 MZ세대의 것 진짜 자체가 끝물이에요, 끝물. 쓰는 것 자체가 MZ세대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 MZ력 테스트가 제 구글 폼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뭐 20문항인가 그런데 이제 몇 점이 나오는지 요즘 제 주변 사람들이 한창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이번 주에 그 라이브 하니까 그때 한번 해볼까요? 그때 한번 해볼게요. 네. 진짜 꼴찌일 듯. 진짜. 네. 답이 없습니다. 미리 예습은 하지 않겠습니다. 노화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진짜 지용이 형도 들어가네요. 그 안에. 뭐 잘못됐지? 근데 너 왜 나랑 또 나누냐? 아니 우리 또 이렇게 다르잖아요. 김지훈 네. 선생님이랑 저랑 또 앞자리가 다른 다르니까. 사이니까 요즘 만으로 쓰는 시대에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저는 아직 생일도 안 지났어요, 저는. 만으로 해서 이제 겨우 들어간다. 음. 네, 그런 거죠. 네. 뭐 그리고 또 오늘 TMI니까 막 얘기하면 저희 리뷰자들이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와이프 아이폰을 딱 틀어서 차트를 열었더니 아이튠스 전체 랭킹 13위에 올라가 있는 걸 못 보겠습니다. 미쳤어. 이야, 또 저희의 노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 온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언택트고 해부자들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한 달에 4편 영화를 봐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네, 그럴 순 없고요. 하지만 또 이 뭔가 잘 나가고 있는 이 흐름을 좀 어떻게 타기 위해 뭔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내 편 하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니고, 네, 이거 영화 보는 거 너무 재밌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데 좀 확실히 한 번 잡으면 이제 2시간 이렇게 3시간씩 봐야 되니까, 네. 영화 평론가 분들이 또 대단하다는 생각이 또 새삼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또 저희는 심리 분석에 집중을 하지만 또 여러 가지 요소들을 보잖아요. 네. 그리고 연기도 재미없는 영화도 다 끝까지 보셔야 되고. 네. 뭐 장치적인 부분들 이런 것도 보고요. 네, 저는 박하선의 시네타운 SBS 107.7 화요일 오전 11시에 하는 거기에 꼬꼬무 한 달에 하시던데? 2번 네, 꼬꼬무라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무비 캐릭터 해석에 이제 우리 리뷰자들과 비슷한 컨셉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네. 네, 이거 방송에 나올 때쯤에 잘렸을지도 그렇지만 설마 그러진 않겠죠. 그러진 않겠죠. 네, 그래서 영화를 어쩔 수 없이 더 보게 돼서 거기서 괜찮은 영화는 저희 리뷰자들이 또 가져와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약간 또 1타 2피식의 아니 거기서는 10분 정도거든. 여기서는 또 우리 1시간. 그럼 이제 거기서 맛보기를 하고 이제 여기서 풀 영상을 듣는 약간 반대로 활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거기서 이제 뭔가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리뷰자들을 들으러 오세요 이러면 아마 잘리겠죠? 그 생방은 아닌가요? 녹방이니까 멘트 다 잘리겠지? 그럼 잘릴 수도 있겠다. 네, 근데 그 정도는 해주실 법도 한데. 그러게요. 네. 어쨌든 뭐 한번 언젠간 시도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 SBS 고릴라 게시판에 제가 한번 들어가 봤더니 반응이 어떠나 또 한번 봐야지 들어봤더니 어떤 분께서 리뷰자들 팟캐스트 만관부 부탁드립니다라고 누가 댓글을 달아놨더라고요. 진짜요? 대박. 네. 대박이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익명의 구독자분. 모르시지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저희 댓글 소개하고 시작할까요? 네, 이번에 저번 언택트 저랑 오동훈 선생님이랑 좀 막말을 많이 했더니 리플을 좀 많이 달렸어요. 그래요? 되게 많이 달렸어. 우리
최근에 에피소드 중에 이렇게 많이 달린 적이 없었는데 야, 어떤 분께서 익명으로 일단은 하나 리플을 달아주셨어요. 오디오 클립에요. 그 우울증 때문에 저희 저번 게 우울증 때문에 망한 인생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키워드 토크 운으로 했었죠. 저랑 오동훈 선생님이 좀 강하게 꽤 말을 했었습니다. 한 분께서 오늘 내용도 너무 좋네요. 세 분의 쌤들이 같이 이렇게 인연이 된 게 제 눈에는 엄청난 행운으로 보여요. 보통 사람들은 좀 더 잘 나간 사람 있으면 시기 질투하고 그러는데 세 분 쌤들은 자존감이 높은 편인지 서로 장점 부각되게 잘 어울러지시고 점점 명의를 향해 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참 댓글은 사실 너무 읽어주셔서 샤이한 분들은 달고 싶다고도 안 될 수 있어요. 아, 그런 문제가. 우리는 댓글이 한둘 달리니까 무조건 읽어줘서 네, 그래서 자물통을 클릭했다. 자물통 클릭하면 이제 비밀 댓글로 저한테만 보이거든요. 아, 그걸 또 읽어주신 거예요? 제가 관리자니까. 아, 근데 네. 이분의 아이디를 안 읽었으니까 아, 괜찮습니다. 맞네. 그러네. 네, 무모님께서 오랜 시간 우울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이제 함께 가는 방법을 배우고 있어요. 평생 함께하는 질환은 생각보다 많죠. 질환이 없는 분도 있고 선천적으로 갖고 계신 분도 있죠. 운처럼 받아들이고 내 마음을 편하게 지닐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전수진님께서 늘 유익하고 재미있는 뇌부자들이었지만 특별히 이번 언택트는 너무 좋아서 연속으로 2번 들었어요. 따봉. 특히 오동훈 선생님의 지팡이 비유가 너무 와닿았습니다. 앞으로 작고 큰 사건들을 만날 때마다 지팡이를 생각하며 가볍게 스쳐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뇌부자들을 알게 된 건 제 삶에 찾아온 큰 행운 중에 하나랍니다. 늘 수고하시는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지팡이 비유를 몰라서 설명을 해주신다면. 아, 그때 이제 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네. 그 지팡이라고 생각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운도 이제 불운도 이제 그냥 내가 등산을 하다가 잠깐 쓰고 또 버리게 되는 하나의 지팡이처럼 생각하면은 우리가 거기에 너무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불운도 그냥 왜 지팡이가 이렇게 뭐 시원찮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나뭇가지 그렇죠. 하나 지팡이 삼아서 이렇게 몸을 기댔는데 이렇게 뚝 하고 부러졌는데 또 잠깐 넘어질 수 있지만 그냥 털고 넘어가면 되는 거고 지팡이 그냥 에이 못 쓰게 됐네 하고 이제 버리면 되는 거고요. 행운도 마찬가지로 아 이렇게 튼튼한 지팡이를 만나서 정상까지 잘 왔다 라고 하면은 그냥 그걸로 고마워하고 거기다가 이제 지팡이를 내려놓으면 되는 거지 그걸 뭐 계속 안고 갈 필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냥 조금 가볍게 생각하시라는 의도에서 그런 비유를 드렸던 생각이 납니다. 아, 예. 네, 좋네요. 저도 이 지팡이 비유를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신 전수진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그 지난 사연 주신 분께서 괜찮으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날 저희 사이에 마치 버퍼 역할을 하는 규영이가 없다 보니까 저랑 동훈이가 서로 독서를 주고받으면서 조금 직설, 컨프런테이션이죠. 저희 용어로 하면 직면시키는 말들이 많이 나갔는데 꼭 그 중에 알맹이만 잘 뽑아 드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저희가 아마 그 방송 마무리하면서도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예, 또 현명하신 저희 구독자분이니까 아마 잘 소화하셨으리라 믿겠습니다. 네. 자, 이제 썰이 길었습니다. 예, 무려 지금 14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간만에 길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준비된 컨텐츠를 이야기를 해보죠. 네. 오늘은 언택트 시간이고요. 저희 이제 구독자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가지고 사연 들어보고 저희만의 솔루션을 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사연이 준비되어 있을지 우리 허경 선생님 목소리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요. 교사라는 직업, 성소수자인 제 정체성이 드러날까 두렵고 힘들어요. 이젠 그만둬야 할까요? 제가 동성에게 성지향을 갖게 된 시작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였습니다. 초중고 학창시절 사춘기 때 모두 이성보단 동성에게 성적인 관심과 호감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이성에게 성욕을 느끼는 건 커다란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아마 근친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 것 같아요. 엄마에게는 정서적 남편, 대리 역할을, 누나와는 서로 의지하는 친구로 친하게 지냈었던 가족력이 있었거든요. 아버지는 저희에게 신체적, 언어적으로 위협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할 때도 있으셨고
그로 인해 가족 안의 두려움과 불안이 컸습니다. 그래서 안정성을 가져다줄 남자 어른에 대한 동경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까지도 엄마, 누나와의 정서적 친근함과 더불어 포옹이나 팔짱, 가벼운 이뽀뽀 같은 신체적 접촉도 많았어서 이성을 성 대상으로 삼는 것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제 성적 취향은 어쨌든 동성이 편하고 끌렸고 그쪽으로 그래서 흘러가게 된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제 진로로는 열심히 공부해서 교대를 입학하고 졸업을 했고요. 25살 때부터 교사로 임용을 합격해서 지금은 30대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대 때까지 학교 군대에서 정말 티 안 내고 괄호하고 못 내고 포커페이스와 적당히 둘러대며 일반인인 척 성실히 역할을 수행하고 기능적으로는 무리 없이 지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30대가 되니 주변 친구들이 결혼하고 애 낳고 키우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사회적 압박을 받게 됩니다. 여자 소개시켜준다. 왜 연애를 안 하냐? 결혼 언제 할 거냐? 라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묻는 주변 친구들과 동료들. 심지어는 학생들도 저에게 연애, 결혼에 대해 묻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사로서의 사회적 페르소나와 성적 지향에서의 개인적 정체성에서 오는 괴리감 때문에 번아웃이 옵니다. 오랫동안 일반인인 척 하며 살아온 시간들이 길어지고 여성과 남성, 그 누구와도 깊은 관계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두렵고 우울감과 무기력하게 됩니다. 물론 성소수자인 것이 정신질환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라고는 합니다. 정신질환인지는 그 목록에서 옛날에 빠졌다고는 들었고요. 2017년쯤 군형법 동성애 처벌법으로 고소된 케이스가 올해 4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관련 글에 달려있는 논쟁 댓글들에 제 생각도 같이 휘둘리고 더 움츠려들게 됩니다. 댓글을 보면 성소수자인 건 알겠는데 내 눈에만 보이지 말라는 식의 댓글들이 자주 눈에 띕니다. 이렇게 비판받고 수용받지 못하고 소외되어 떳떳하지 못하게 숨겨야 하는 상황이 지금의 한국 사회의 현실로 느껴집니다. 제가 직업을 잘못 선택한 걸까요? 성소수자도 교사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20살 때의 교대 진학 선택이 순진했던 것 같아 후회가 됩니다. 학부모 민원이나 사회적 이슈 혹은 비난의 대상이 될까 두렵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다른 길을 찾아봐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일반인인 척 연기하며 일을 계속할지 고민입니다. 성소수자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면 왜곡된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한 선생님들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성지향이 교육으로 인한 건지 타고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고민들이 민감한 주제지만 뇌부자들 선생님들의 말씀이 듣고 싶고 의견이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사연 잘 들어봤습니다. 아유, 네, 고민이 참 많이 느껴지는 사연이었어요. 뭐 매번 그렇지만 이번 사연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두 분 좀 읽으시면서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들 하셨나요? 지금 저 말고 이제 오동원 쌤이랑 허경 쌤도 계시겠지만 이제 동성애를 갖고 계신 이제 환자분들이 여러 계시거든요. 그분들께서 이 얘기하셨던 답답하고 불안하고 그 힘든 마음이 겹쳐서 떠오르면서 깝깝하고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뭐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어떤 느낌인지 네, 그래도 들어서는 알고 있습니다. 네, 참 힘드실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지금 뵙고 있는 환자분들이나 아니면 군의관 시절에 네, 군대에서 이 문제로 고민 상담했던 그 친구들이 생각이 나서 네, 좀 공감 많이 하면서 예, 읽어봤습니다. 저는 이제 그 출근 동선상 국회 앞을 항상 지나가게 되거든요. 네. 근데 국회 앞에 이제 지나가다 보면은 이제 각종 어떤 민원이 담긴 플래카드, 뭐 입간판 같은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요즘 그런 입간판들이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반대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써 있는 문구가 뭐 동성애를 허용하면은 뭐 나라가 망한다. 뭐 우리 아이들을 다 동성애자로 만들 거냐. 뭐 이런 식의 문구들이 써 있어요. 네. 참 그게 이제 저는 사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동성애에 대해서는 100% 열려 있고 찬성 뭐 아무튼 찬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그거는 정말 개인의 선택의 영역이지 누구도 옳고 그름을 얘기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의견들이 이제 소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당사자분들이 느끼는 것들은 또 다르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찬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표현이 아마 제일 맞는 표현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세상 어렵습니다. 아마 또 교사라는 위치에 계셔서 더 좀 조심스러워 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그 제 환자분 중에도 예, 교사분이면서 동일한 이제 비슷한 문제를 갖고 계신 분이 있는데 정말 두려워하시더라고요. 여기 나오시는 정말 이제 학부모 누가 알게 되면 정말 뭐 민원을 들어오지 않을까, 더 이상 일을 아예 못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정말 그 비난을 엄청나게 두려워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 3자 입장,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도 일은 하실 수 있지 않나? 이게 이렇게까지 두려워하실 일인가? 라는 생각이 저희는 들 수 있지만 당사자분들께서 한결같이 그렇게 두려워하시는 걸 보면 분명히 많이 불안한 상황인 거죠. 어쨌든. 그리고 교사라는 직업이 조금 더 또 다른 직업에 비해서 높은 도덕적인 기준을 요구받는 것 같기도 해요. 물론 동성애는 당연히 도덕의 잣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의 어떤 편견 속에서는 동성애는 약간 문란하다, 그러므로 도덕적으로 뭐 부적절하다 라는 식의 생각이 박혀 있으신 것 같고 그래서 마치 이제 이런 성향을 갖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교사로서의 자격 상실이다 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저 학부모 민원 이야기도 하셨지만 이런 사람이 우리 아이를 가르친다고에 대한 생각이 되게 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과가 끝나고 뭐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이런 거를 개인 인스타에 올리고 하는 것 가지고도 뭐 민원을 넣거나 네, 그러니까 뭐 이제 개인 톡을 보내거나 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아, 맞아요. 네. 뭐 유치원 선생님이, 뭐 초등학교 선생님이 예, 뭐 그런 연락을 받았다라는. 그러니까 네. 오동훈 선생님 연락 안 받았어요? 저요? 어떤 연락? 진료 후에 왜 술 마시는 사진 올리냐. 우리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없다. 네. 사실 정신과 의사보다도 더 네, 힘드신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저도 항상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우리가 얘기도 하잖아요. 정신과 의사는 유독 의사라는 집단 안에서도 더 좀 조심스러운 위치에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데 인스타만큼은 자유롭게 하는 걸 보니까 제가 네, 그 정도는 아니구나. 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좀 개인적으로 혹은 소규모로 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네, 교사는 어쨌든 꽤 이제 많은 분들이 같이 일을 하시고, 네, 교사가 아닌 다른 직원분들이랑도 같이 일하고, 그 안에서 소문나고 이런 게 또, 네, 더 걱정이 되실 수밖에 없죠. 두렵고. 맞아요. 커뮤니티가 또 폐쇄적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평생 가야 되는 커뮤니티니까. 소문도 빠르고 또 뭐 마음에 안 든다고 쉽게 이직을 하거나 이제 뭐 학교를 옮기거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참 어려우신 것 같아요. 네. 참 그래도 이분께서 질문을 여러 개 던져주셨으니까 네. 그냥 저희가 생각하는 이분의 심리 그리고 이분의 질문에 대한 답들 이런 걸로 한번 좀 이어서 얘기를 해보죠. 네네. 저희 셋이 다 이거 오늘 방송하기 전에 공통적으로 얘기한 게 와, 자기 마음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왔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들여다보고 표현해 주신 게 너무 놀랍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지능이 굉장히 높으실 것 같다 라고 저희끼리도 얘기했었고요. 동성에게 성지향을 갖게 된 시작이 언제부터인지 그리고 그런 좀 다이나믹이 무의식적인 힘이 흘러가게 만들었을 요인들이 어떤 거였는지에 대해서 네, 잘 적어주셨습니다. 네, 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이 내용을 보면서? 저도 스스로에 대한 고민이 진짜 많으셨구나.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까지 잘 연결을 지으실 수 있었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은 저는 굉장히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실제로 이런 이제 어떤 정서적, 물리적 아버지의 부재가 동성애적인 성향으로 발현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아버지가 없는 경우,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찍 이제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이제 이혼을 해서 편부모 과정에서 자란 경우, 그리고 이제 정서적으로 부재한 경우라는 거는 계시긴 계시지만 어떤 방임에 가까운 어떤 정서적인 케어를 받지 못한 경우에 아이들은 이제 이 아버지라는 존재를 어떤 식으로든 채우기 위해서 이제 내가 상상하는 진짜 좋고 나를 정말 아껴주는 아버지가 어딘가에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종의 환타지 속의 아버지의 모습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성인이 되어서 어떤 이 상대에게 투사를 하면서 어떤 동성애적인 성향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이론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도 안정성을 가져다줄 남자 어른에 대한 동경이 항상 있었다라고 적어주신 부분은 그런 어떤 이론적인 부분과 좀 합치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또 항상 이럴 때는 반대 의견 혹은 다양한 시각이 좀 존재할 수 있죠. 허경 선생님은 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저도 이제 뭐 물론 심리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다. 네, 작용을 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저는 좀 생물학적인 요인도 꽤 크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다이내믹이 작용할 수도 있지만 근데 어쨌든 이분께서 그런 걸 느끼신 게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시거든요. 네,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네, 모두 이거를 느끼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렇게 좀 어린 나이부터 좀 그러셨다는 거는 네, 맞아요. 생물학적인 요인이 좀 분명히 같이 작용을 하지 않았나 네, 그럴 수 있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저뿐만 아니라 아마 많은 분들이 느끼시겠지만 우리나라는 너무 극단적이에요. 극과 극이죠. 그래서 이런 동성애 관련된 어떤 기사가 됐을 때 댓글이나 아니면 커뮤니티 어떤 이런 글이 올라왔을 때 댓글은 반반으로 나뉩니다. 양쪽으로 나뉘는데 어떤 거냐면은 그거 질병이다. 뭐 정신 치료를 통해서 고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뭐 이거 무슨 치료라고 하지? 이거 다시 뭐 고치는 치료라고 뭐 주장하는 분들 있는데 그거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꽤 있으시고요. 그리고 또한 반면에 또 반대 목소리는 야 그런 거 없다. 어느 시대에 그런 걸 말하고 있냐. 이거 온전히 유전자적인 문제다. 유전적인 문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비난하면서 싸우는데 왜 다 자기가 본 걸 근거로 얘기해요. 실제로 이렇다. 실제로 이렇다. 근데 항상 저희는 항상 얘기하지만 이게 꼭 양쪽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 흑백으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규영이가 말한 거랑 동훈이가 말한 게 다 옳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심리적인 요인이 분명히 어느 정도는 작용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저도 종종 보게 되고요. 근데 그러면은 이런 심리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런 상황이 있었던 모두가 그러면 다 동성애로 가게 되는 거 아니지 않냐. 네, 그쵸. 분명히 어떤 유전적인 소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이렇게 일반적인 더 다수가 가는 이성애보다는 소수의 동성애 쪽으로 흐르게 되는 유전적 소인을 가진 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도 정확히 언제인지 기억 안 나는데 한 2, 3년 된 것 같아요. 어느새 그 논문을 본 적이 있었는데 나름 메타 아날리시스를 해서 뭐 되게 많은 데이터를 모은 논문으로 기억하는데 거기서도 이제 유전적인 요인이 분명히 있다. 근데 유전적인 요인이 생각보다는 크게 차지하지 않는 걸로 나왔다라고 논문 결과가 나왔었거든요. 제가 정확한 수치가 기억 안 나네요. 16%였나? 뭐 하여튼 유전적인 요인이 분명히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라고 현대 과학이 거기까지는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대부분의 이제 질병은 아니지만 어쨌든 정신과에서 진단되는 여러 다른 문제들과 마찬가지로 바이오 사이코 소셜 모델에 입각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물학적 요인, 그리고 이 사람이 처해진 환경적인 요소, 그리고 이 사람 자체가 어린 시절에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형성한 심리적인 특성이 같이 작용을 해가지고 어떤 문제의 발현을 만든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질병 진단은 아닙니다. 네, 질병 아닙니다. 네, 질병 이거는 확실하게 아니고요.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이런 사회 생물 심리 모델에 의해서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흘러갈 수가 있고요. 이거는 어떻게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지점이 아니었던 거죠. 네, 그 어린 나이에. 네, 이거 뭐 선택의 여지가 있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또 여기서
이제 이 가정의 어떤 구도가 아버지 대 나머지 가족들로 이제 갈렸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어떤 손 위에 그러니까 누나라든지 그 위에 엄마라든지 이제 자기보다 먼저 태어나서 롤모델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이제 다 여성이었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동일시할 대상이 아버지가 되지 못하고 이제 어머니나 누나가 된 결과가 이러한 성적 지향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돼요. 그리고 저는요, 이분께서는 전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못하시는 네, 그런 마치 어떤 약간 착한 아이 컴플렉스와 같은 네, 그런 심리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보면은 지금도 교사로서 학생들한테 어떤 뭐 왜곡된 가치관을 심어주는 거 아닐까? 네, 약간 요런 거에 대한 것도 사실은 좀 걱정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어떠한 사람과도 좀 깊은 관계로 만나지 못했다는 부분이라든지, 네, 그리고 그 근친에 대한 어떤 걱정이 더 동성애 쪽으로 넘어가게 흘러가게 했다라는 이런 것들은 다 좀 그런 심리, 네, 그런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힘들게 하면 안 되고, 네, 괴롭히면 안 되고 이런 심리에서 좀 더 오신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똑같이 이렇게 하더라도 동성이랑 혹은 이성이랑 깊은 관계로 발전을 하는 사람도 있고, 네, 이런 똑같은 상황에서 좀 더 커밍아웃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네, 맞아요. 네,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 자기 확신이 충분하지 못한 거죠. 근데 스스로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작업이 부족했냐라고 하면은 그건 절대 아닐 것 같아요.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오히려 다른 분들에 비해서 더 탁월하게 잘 정리를 해 두신 것 같은데, 다만 이런 이제 스스로에 대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있는 그대로 봐주는 그런 과정이 자기 내면 안에서 좀 없지 않았나. 네, 근데 분명히 이제 어머니랑 누나는 이제 정서적으로 또 친밀하니까 분명히 심리적 안정기지가 될 사람도 있고, 이렇게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능력도 있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자기 확신이 부족하냐.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리 문화권에서 동성애를 죄악시하고 이제 열등하게 보는 시각, 그 시각이 우리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느 정도씩 내재화가 되죠. 그걸 우리가 이제 어느 순간에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아채고 끊어내냐, 이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분명히 당사자들 마음속에도 이게 굉장히 강하게 내재화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 나는 잘못됐고 나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 본인이 굉장히 괴로워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자기 확신을 가지기 이제 더 어려운 거죠. 예, 나의 존재 자체가 뭔가 잘못이고 언제든지 남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고, 이게 알려지면 나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힘들어질 거고 학교도 힘들어질 거고, 이렇게 생각이 흘러가는 거죠. 그냥 있는 나 그대로를 드러내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대로 받아줄 수 있을까? 이전과 똑같이. 근데 사실 우리가 만약 동성애를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해보면 그렇게 확신할 수 있겠어요? 네, 이 세상에, 우리 사회에 그런 진짜 뭔가 많이 비틀어진 시각이 진짜 강력하게 존재하는 게 사실인데. 참 이분이 외로우셨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마 가족들한테도 오픈을 하기는 좀 어려우셨겠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허경 선생님이 읽어주신 것처럼 남자와 여자 누구와도 깊은 관계를 맺지 못했다라고 한 걸 보면은 이런 성향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오픈을 하고 털어놓고 공감과 위로를 받을 기회 자체가 좀 많이 없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하게 돼요. 네, 그 점이 좀 안타깝습니다. 네. 근데 제 환자분들 중엔 이제 커밍아웃을 하고 혹은 다 커밍아웃을 하지 않더라도 그 동성애 커뮤니티에서 연락하고 만난 사람들과 서로 심리적으로 좀 위로가 되고 또 친밀하게 지내고 이러면서 안정감을 얻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네. 네, 이분은 왜 이런 과정이 좀 뭐 실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누구에게도 깊은 마음을 열지 못했다는 걸 보니까 조금은 더 오픈을 못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런 마음은 왜 그런 걸까요? 저희가 한번 유출해보면. 그러니까 아까도 김종수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게 잘못된 거다라는 인식이 스스로의 내면에 이미 내재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드러내 보인다라는 것 자체가 자신의 가장 잘못된 부분, 약한 부분을 보이는 수치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이분에게는 더 유독 좀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하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뭐 좀 위험의 피기질 걱정이 많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네. 뭐 이 정도로 이렇게 좀 뭐 익명의 사연을 보내는 정도는 괜찮지만 어쨌든 개인적인 소통을 했을 때 본인이 더 노출이 되고 이로 인해서 이제 어떤 뭐 본인의 개인의 신상이 네, 노출이 돼서 지금 그런 교제를 현실적인 하시는데 좀 걱정들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걸 걱정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더 외로우시고 네, 더 혼자다, 내 편은 없다 이런 마음에 너무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독 좀 이분한테는 위로의 말들을 많이 전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게요. 네, 이분이 이제 질문을 이제 몇 개 던지신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 하나하나 저희의 생각을 좀 답을 해볼까요? 그래도 네. 제가 직업을 잘못 선택한 걸까요? 성소수자도 교사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20살 때의 교대 진학 선택이 순진했던 것 같아 후회가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 밑에 이어서 성소수자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면 왜곡된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한 저희들의 생각도 궁금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요. 저는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왜곡된 가치관? 글쎄요. 네, 왜곡된 어떤 뭐 성에 대한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을 걸로 걱정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외에 대해서도 좀 어떤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두 가지 다 이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네,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아, 지나치게 성급한 일반화죠. 뭐 일부 성소수자 교사가 그런 왜곡된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겠지만 그거는 이성애자인 교사도 얼마든지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맞아요. 이야기입니다. 일부의 문제도 없는 집단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네. 네.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의 특성으로 봐야 되는 거지 집단 전체가 뭐 한 사람 때문에 다 문제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분명히 잘못된 주장이죠. 네, 그리고 오히려 이분은 아, 내가 제대로 된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으신 만큼 더더욱 이런 문제는 안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균형 잡힌 시각만 잘 유지하면은 아무 문제 없는 일입니다. 근데 저도 허경영 쌤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분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일반적인 이성애자 교사들에 비해서 더 열려 있고 더 많이 고민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게요. 뭐 다수랑 소수를 생각을 했을 때, 네, 그 나눌 수 있는 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이성애 뭐 아니면 동성애 이외에도 정치적으로도 다수와 소수 의견 나눌 수도 있고, 네, 뭐 종교적으로도 그럴 수도 있고 한데, 네, 다 그런 부분에서 소수자인 사람이, 네, 다 왜곡되고 잘못된 가치관을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은 무조건 모든 면에서 다 다수인 최고의 프로토타입인 사람만 데려다가 교사를 시켜야 되냐? 아, 그거는 무슨 만화 속에나 나올 법한 세상. 정말 공포의 세상에서는 나올 법한 이야기죠. 네, 뭐 양같이 정신개조 같은 느낌도 좀 들고요. 공장에서 찍어내는 어떤 로봇 같이. 그래서 분명히 뭐 이거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잘못하신 거 아니고. 네, 맞습니다. 네, 왜곡된 가치관을 심어줄 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분이 제 환자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같이 고민은 해볼 것 같아요. 일을 꼭 계속 해야 될지 아니면은 다른 가능성을 또 찾아봐야 될지에 대해서는 저는 같이 좀 고민해 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면 어쨌든 힘든 건 사실이거든요. 네, 이런 사회적 이슈 비난의 대상이 될까 두려워 자신을 더 숨기게 되고, 그래서 자기 확신이 부족해서 같은 취향을 가진 사람들도 만나지도 못하고 이렇게 스스로를 더 올가매게 되는 강력한 페르소나를 요구하는 이런 직업이 가진 특성 때문에 더 힘들어지실 거라서 이거를 말 그대로 아주 유연하게 극복하면은 참 이상적으로 좋겠지만 그게 진짜 안 된다면 참 안정적이고 좋은 직업이지만 개인의 행복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으니 같이 고민은 해볼 것 같긴 합니다. 저는 타협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쉬운 길은 아니지만 교육청에도 이제 교사분들이 근무할 수 있는 티오가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두려워하시는 게 이제 학부모
들의 어떤 민원을 받게 되는 거. 그러니까 아이들과 직접 계속 접촉하는 포지션에 있으면서 본인이 어떤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고 또 실제적으로 피해를 보게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시는 건데 예, 그렇게 위치만 조금 옮겨도 네, 이런 두려움에서는 일부나마 좀 해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네. 그리고 뭐 이것 역시도 선택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조금씩 오픈할 수 있는 어떤 정도? 네, 그 낮은 단계부터 해서 네, 좀 해보고 사실 정말로 문제가 되고 괴로우시면 그때 뭐 오동훈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다른 네, 보직으로 옮기신다든지 아니면 정말로 뭐 퇴직을 하실 수도 있을 거는 같은데 네, 어쨌든 조금씩 오픈하면서 어떤지 네, 정말로 생각했던 것만큼 어떤 문제가 되는지 확인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오픈을 한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뭐 동성애 커뮤니티에서 처음에 좀 얘기를 해보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자기의 이제 친구들 만약에 오픈을 안 하셨다면 네, 친구들한테 좀 이야기를 해보신다든지 그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해보는 거죠. 뭐 이것도 의무는 아닙니다. 네. 근데 어쨌든 간에 내 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그냥 이런 얘기들 솔직하게 할 수 있는 내 편. 그게 없는 사람은 너무 힘들어요. 지금 이분한테 필요한 거는 내 편이 있다라는 그 소속감 그리고 그 안에서 받는 위로인 것 같아요. 사실은 이분이 위로다운 위로를 참 받아본 경험이 없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누나와 엄마와 서로 의지를 하면서 지내왔겠지만 또 우리나라의 정서상 이제 아들이라는 위치가 네, 또 이런 엄마나 여자 형제를 조금 리드하고 좀 케어해야 된다라는 의무감을 좀 부여받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분도 아마 거기서 100% 자유로울 수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어떤 정서적으로 힘든 부분들이 있어도 그런 것들을 쉽게 드러내기보다는 먼저 엄마나 누나를 감싸는 데 좀 집중을 해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이제 굉장히 자신의 내밀한 모습을 드러낼 기회가 없다라는 게 사실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한 고립감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밑바닥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게 굉장히 큰 외로움을 줍니다. 네, 나는 항상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고 내 진짜 모습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네. 그게 한 발짝만 더 나가면 진짜 모습을 알면 모두 다 떠나갈 것이다 라고 꼭 맞지 않은 생각으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참 외로우실 것 같아요. 네, 다시 생각을 해도. 네. 그러게요. 네. 저는 그리고 또 방금 페르소나 얘기를 잠깐 해서 그런데 이 사회적 페르소나와 성적 지향에서 이런 개인적 정체성에서 오는 괴리감 때문에 번아웃이 온다고도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괴리감이 드실 수밖에 없고 네, 힘드신 것도 사실이긴 한데 이 사회가 요구하는 이 사회적 페르소나에 대해서도 사실 좀 더 크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좀 더 무겁게. 네네네. 교사에게 이만큼 어떤 기대하고 뭔가 비난하고 하는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그거보단 더 뭔가 거대한 네, 교사 이만큼 기대하겠지 이만큼 해내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괴리감도 더 커지고 저기에서 번아웃도 더 오시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과도한 좀 책임감 네, 그게 아마 아까 동훈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릴 때부터 또 집안에 이제 아빠는 아빠 역할을 못하고 있으니까 이제 남성으로서 또 뭔가 책임져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을 어릴 때부터 받아온 것이 아마 이렇게 교사로서도 또 뭔가 많은 책임을 완벽하게 짊어져야 된다라는 이런 심리로 좀 이어지게 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사실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진짜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조언을 드리는 거는 이미 다 고민해 보셨을 거고, 맞아요. 네, 그거 당연히 생각해봤지 근데 안 되니까 그런 거 아니야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그래도 드릴 말은 조금 더 주변 상황들에 가볍게 대처하셔도 괜찮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왜 연애를 안 하냐? 왜 결혼 언제 할 거냐? 그러면 거기도 조금 더 가볍게. 나는 잘 관심이 안 생긴다. 뭐 때 되면 해요. 뭐 이렇게. 나는 그냥 거죠. 다른 게 더 재밌다. 알아서 잘 만납니다. 뭐 이렇게 사람마다 다르지 않냐. 대처할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분께서는 그런 질문을 다 들을 때도 마치 본인은 연애도 하고
결혼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떤 좀 이상적인 그런 모습을 학생들이든 주변 사람들한테 또 보여주고 그들이 기대하는 역할을 해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더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더 힘드실 것 같아요. 너무 짐을 좀 무겁게 지고 있다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조금은 가볍게 대처하자라는 얘기. 저는 사실 지금의 상황에서는 우리가 아까 누차 얘기했던 것처럼 같은 성향을 지닌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도 털어놓고 위로를 받는 게 베스트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그게 아직 엄두가 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상담소 같은 곳을 찾아가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저도요. 네. 그래도 치료자들이 물론 이제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까봐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치료자들이 내담자에 대해서 조금 더 편견 없이 다 좀 받아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털어놓기에 안전한 대상인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조금 안에 있는 이야기들을 털어놓고 위로받고 하는 경험들이 너무너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권유드리고 싶어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승전 상담으로 흘러가는 거는 좀 내키지 않아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너무도 절실한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뭐라 그럴까? 그 친구들 중에서도 동성 친구들 중에도 내가 동성애를 가지고 있다고 오픈한다고 그 친구들이 절대로 다 사라지거나 실망하거나 뭐 배신감 화난다 혹은 혐오감을 피하게 된다 절대로 이렇지 않습니다. 네, 뭐 일부는 거리를 두게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절대로 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건 그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네, 그럼.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어디서든 간에 꼭 내 편 마음을 열 수 있는 공간을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근데 이런 생각을 당연히 엄청 많이 해보셨을 텐데 혼자만 생각하다 보면 사람의 뇌는 원래 더 부정적인 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안 될 것 같은 가능성만 머릿속에 더 많이 떠오르셨을 거고 이거를 이제 만약 예를 들어서 친구들, 그러니까 이 같은 성향을 가진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나눴다면 그분들 중에 이런 조언을 해주실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나는 그냥 동성 친구들하고도 오픈하고 나서 잘 지내는데 본인 경험을 나눠주신 분들이 있다라는 그래도 돼, 거죠. 라고 말해줄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게 지금 다 차단돼 있으니까 네, 인터넷에서 접하는 글들은 또 굉장히 부정적인 것들만 많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렇게 치우친 생각을 가지시지 않은 분들은 굳이 댓글을 남기지 않거든요. 네. 치우친 생각을 가지신 분들만 더 그런 맞아요. 감정을 격렬하게 혼자 막 표출하시는 해가지고 와 그러면서 댓글 다는 근데 거지. 진짜 그런 댓글이 많아요. 관련된 기사에 저도 좀 깜짝 놀랄 정도로 그 동성애든 뭐 트랜스젠더 이슈든 이런 것들을 다룬 기사에 부정적인 댓글들이 정말 더 주류를 이루더라고요. 네, 사실 아닌 게 없어요. 남녀 문제, 네, 정치 문제, 정신과 문제. 네, 뭐 사실 다, 네, 그렇게 격렬하게 반대하는, 네, 혐오하는 그런 댓글들이 대부분이죠. 네. 진짜로 저는 인터넷이란 게 인간 불신을 너무 높인 정말 큰 문제의 씨앗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상호 불신을 높이고 네, 그냥 내 마음속에 그냥 일부 가지고만 있어도 됐을 섀도우를 네, 그냥 누구에게나 사실은 그런 어두운 감정, 부정적인 감정은 누구에게나 있는 건데 그래도 뭐 혼자 가지고 있는 거랑 그걸 겉으로 내뱉는 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잖아요. 근데 그 인터넷 댓글창에서는 평소에 아무도 못할 말들을 그냥 내뱉고 있으니까 그렇죠. 사람들은 세상이 이렇게 무서운 곳이구나. 만나면 나한테 이런 말을 하겠네. 라는 이런 불안이 확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사자분들의 경우에는 그럴 수밖에 없죠. 그쵸. 네, 맞아요. 참, 뭐 어떤 호불호를 생각을 했을 때, 네, 크게 호불호가 없는 사람은 정말로 댓글을 남길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네. 댓글 몇 개나 써보셨어요? 저는 살면서, 네, 댓글 10개도 안 써본 것 같아요. 저도 얼마 전에 뭔가 하나 댓글을 단 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내 댓글 보기라는 기능이 있더라고. 그래 봤더니 10개가 안 되더라고. 네, 여태까지 평생 네이버에 쓴 게 마이 댓글 여기 있네. 여태까지 쓴 게 9개가 있습니다. 네. 네. 최근에 썼던 거는 이제 뭐였더라?
그 정신과에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누가 또 말도 안 되는 오해 댓글을 써놨길래 밑에 야, 이거 아니다 라고 뭐 이렇게 적었더니 그분이 대싹 튀를 해버려서 예, 제 것도 없어지긴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것도 강렬히 그 의견을 반대를 하기 때문에 김지영 선생님도 남기신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중간 색깔인 회색이 더 많은 수를 차지를 하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흑과 백 양쪽으로 갈리는 의견만 눈에 보이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더 위축이 되게 됐을 거 생각하니까 좀 많이 마음이 안타까워요. 저는 이 사연 들으면서 이제 저희가 몇 차례 얘기했던 저희 그 컨택트 했을 때 모셨던 트랜스젠더 분이 또 생각이 네. 나더라고요. 아직도 생각하면 마음 아프고 죄송한 부분도 크고 네, 네. 그때도 참 많이 놀랐었고 좀 댓글들이 안타까운 마음 많이 장난 들었는데 아니었죠. 네, 네. 그때 이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처음에 댓글창을 열어놨었습니다. 그래서 악성 댓글이 달려도 일부러 열어놨었어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컨택트를 좀 만들고 또 이랬던 거는 정말 사회의 다양한 단면들을 그냥 보여주자라는 게 제 의도가 컸었고 그 댓글들도 우리 사회의 못난 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기에 그냥 그 못난 면도 그대로 놔두고 거기에 이성적으로 이제 저희의 건강한 구독자분들께서 더 건강하게 대응을 하면서 그걸 이겨나가는 모습을 좀 보고 싶었어요. 근데, 자정이 이루어지는. 네, 그쵸. 근데 그 와중에 그분께서 받을 상처는 저희가 좀 너무 깊게 생각 못했던 부분이 크죠. 그러게요. 네. 그 부분 죄송하고 그게 초반에는 또 그런 자정작용이 이루어지는 듯 했는데 어디서 유입되기 네, 시작했어. 후반으로 갈수록 네, 그냥 인신공격 그러니까요. 네, 그냥 말도 안 되는 비난 네. 누가 어디 분명히 뭐 커뮤니티 이런데 좀 어디 남겨가지고 네, 아마 좀 뭔가 링크 좌표를 남겨서. 찍는다고 하죠. 네. 저는 그냥 개인 계정으로도 들어가가지고 막 댓글을 남기면서 싸웠던 기억이 나요. 이거는 누군가의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네. 네.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이 사연 중에 있었지만 뭐 동성애를 하는 건 상관없는데 뭐 내 눈앞에만 띄지 마라라는 식의 댓글들 그런 의견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알겠고 나는 혐오할게. 그것도 혐오할 수 있는 것도 내 권리니까 그 침해하지 말아줘. 약간 이런 식의 논리가 보통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냥 한 개인이 있는 그대로 존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가 누군가가 혐오할 권리보다 뒤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전 참 그런 점들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러게요. 네. 저는 네,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다 좋아할 수는 없죠. 네, 다 좋아할 수는 없지만 네, 그걸 표현하는 건 그들한테 좀 상처가 되고 네, 그건 혐오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 긴 시간 동안 이제 머릿속에서 정말 실타래처럼 얽힌 생각들이 쉽게 풀리지 않을 거예요. 첫 단계는 상담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상담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던 간에 모두가 나를 좋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를 좋아하고 받아들여줄 사람들은 분명히 있다라는 확신을 얻을 때 그래서 좀 미움받을 용기 그게 생기실 때 진짜 본인의 삶을 더 만들어 나가실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도 사연자분께 너무너무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정말 그 어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분께는 큰 위로와 지지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연자분이 느끼시는 것처럼 모두가 사연자분의 존재를 부정하고 혐오하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줄 준비가 되어 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야기를 좀 나누다 보니까 사연 자체가 길어져서 키워드 토크는 저희가 생략을 하고 진행을 해봤습니다. 네, 다시 한번 귀한 이야기 나눠주신 사연자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드린 이 짤막한 얘기들이 사연자분의 마음을 좀 정리하는데 자그마한 보탬이라도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오늘 언택트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컨텐츠 열심히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부자들로 많이 찾아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해부자들. 다음에 해부자들 녹음하니까. 그래, 아, 그래.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